예, 안녕하세요. 오늘 헌법은, 우리가 헌법에서 중요하지만 그렇게 자주 다루어지지 않는 주제입니다. 신뢰보호 원칙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신뢰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죠. trust 영어로. 그 다음에 독일어로 하면 vertrauen이라고 합니다. 이 신뢰를 한번 쌓기 시작하면 그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지고 또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쌓이듯이 이 신뢰는 중요한데 이 국민이 법에 대해서 신뢰를 갖는 것 이것도 헌법적으로 또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뢰보호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잘 숙지하셔서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잘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뢰와 관련해서 이제 최근 이제 점점 더 현대 국가에서는 그 현대 국가는 점점 그 국가에서 재정적으로 재정적인 재정 지출을 통해서 국민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현대 복지국가라고 합니다. Wohlfahrtsstaat라고 하는데 이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국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까요? 이게 뭐냐면 국민의 생존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국가가 어떤 기본적인 생존 배려의 측면에서 급부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복지국가에서의 국민의 생존 배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지국가에서뿐만 아니라 점점 현대국가에서는 어떠냐면 국민이 그 법령에 대한 의존성, 종속성이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대국가에서는 그만큼 세금도 많이 걷고 또 국민이 그 세금에 대해서 세금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 법령에 국민이 종속되는 성향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은 어떻습니까? 국민은 법령에 자신의 행동을 하기 전에 또는 행동할 때 어떻습니까? 그 법령에서 나에게 신뢰를 주고 있는지 법령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를 예견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법령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입법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생존 배려 측면의 그런 법령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입법자가 입법 형성의 자유가 광범위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이 인정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법자가 그러니까 국회가 법률로 그쪽 부분에 있어서 꼭 재량이 있기 때문에 그 재량에 대해서 어떻게 부여될 수도 있고 급부가 가해질 수도 있고 급부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영역은 이 복지국가에서의 국가의 재정 지출이 많은 영역은 어떠냐면 그 상황에 따라 급격히 변화하는 성질의 거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급부가 많이 필요하고 재정 지출이 많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좀 덜 나가고 그 다음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그러한 법 규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법 규정은 어떻습니까? 개정의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국민에게 불리하게 어떤 경우에는 국민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개정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유리하게 개정되는 것은 괜찮은데 보통 나쁘게 불리하게 개정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신뢰보호 원칙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건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보호 원칙을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제정된 법 규범은 원칙적으로 전속력을 가진다. 계속 유지된다는 거죠. 법이 계속 유지되면서 전속력을 가지면서 기존 법적 상태를 신뢰한 국민의 신뢰 이익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 이것이 헌법상의 신뢰보호 원칙입니다.
신뢰보원칙은 제가 저번에 그 헌법원칙 설명할 때 법치국가 원리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법치국가 원리의 주관적 측면, 그러니까 법치국가 원리에서 뭐가 나옵니까? 법적 안정성이 있는데 법적 안정성의 주관적 측면으로부터 나오는 대표적인 원칙이 신뢰 보호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 보호 원칙은 아주 멀리 내다보면 법치국가 원리부터 도출되고 또 가까이는 어디 법적 안정성의 주관적 측면으로부터 도출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국민이 법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을 헌법이 보호해줘야 되겠다. 이게 우리 법적 안정성의 취지라는 겁니다. 국민이 법률이 그 법률이 나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또는 할 수 있다라고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이 신뢰를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헌법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신뢰보호원칙은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원칙이 있습니다. 행정작용에 대해서 국민이 어떤 믿는 신뢰에 대해서 보호해주는 행정법상의 원리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차츰 발전되어다가 헌법상의 원칙으로 정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보호원칙은 그렇게 역사가 오래된 원칙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그래서 신뢰보호원칙을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정립해 놨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전형적인 신뢰보호원칙의 심사 기준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이런 것은 이제 너무 추상적이니까 구체적인 판례 사건들을 한번 제가 한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신뢰보호원칙과 관련해서 최초 내지 처음으로 이제 아주 큰 문제가 됐던 것은 2000년도에 의약분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약분업은 뭡니까?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담합 방지를 위해서 진단서, 그러니까 의사한테 진단서를 가져가지 않으면 그 약을 살 수 없도록, 그러니까 의학과 의료와 그 다음에 약에 대해서 분업을 시켜놨었죠. 그 전까지는 2000년 이전에는 계속 그냥 자기가 사고 싶은 약을 약국에 가서 마음대로 살 수 있었던 시절이었었습니다. 근데 의약분업 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데 마음대로 약을 살 수가 없대요. 약을 구입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은 왜 의약분업을 하냐면 약이 남용되고 국민 건강이 훼손되고 이런 것들, 공익을 의학 체계를 또 갖추고 이런 공익적인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요 과정에서 이제 이 사건은 어떤 것이냐면 처음 사건은 이제 의원과 약국이 같은 층에 같은 공간에 크게 넓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파티션만 해서 이쪽은 의원, 그다음 바로 그 층에 약국이 있었죠. 근데 의사는 남편이고 이 약국의 약사는 아내였던 것입니다. 같은 부부가 의사와 약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의약분업이 시행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같은 곳에서 의원과 약국을 개업하지 말라. 분리된 장소에서 해라. 그러니까 여기 같은 층에서 할 수 없고 다른 건물로 이 약국이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사인 아내가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 약사는 벌써 한 1년 동안 같이 자기 남편과 의원에서 약국 떨어진 바로 그 앞에 있는 약국에서 같은 층에서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사 청구인은 1년 동안 약국을 운영해 온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결정을 내느냐? 약국 개설에 약국 영업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는다. 미처. 또 약국 개설에 투자한 비용이 아주 그렇게 많지도 않다. 그리고
의약분업제도가 앞으로 시행될 거라는 것을 그 전서부터 계속 홍보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약사법 부칙에 보니까 이 청구인데 기존의 약국을 개설해 오던 영업을 하던 사람들에게는 1년간의 더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이 법 개정, 약사법 개정으로 인한 어떻습니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했다. 경과규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경과규정을 부여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함으로써 그 우연성 신뢰보건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의약분업 사건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설명을 편의를 돕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청구인들이 어떤 대학교의 한약 자원학과에 입학원서를 넣어서 접수해서 합격하고 그 다음에 합격자 등록도 마치고 이 대학의 한약 자원학과에 입학해서 필수 한약 관련 과목도 최소 2수학점을 이수하고 한약 자원학과를 이미 졸업한 사람도 있고 한약 자원학과의 그 다음 해에 졸업 예정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청구인들이 국가시험을 치르는데 한약사 국가시험에 응시 원서를 제출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국가시험 원장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네들은 한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라고 응시 원서 접수를 거부를 한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개정 전 약사법 시행령 제3조의 2에서 필수 한약 관련 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자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 개정 약사법 시행령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한약 학과를 졸업한 자, 한약학과로 한정했기 때문에 한약 자원학과는 응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 약사법 시행령이 적용되어서 이 사람들에게 신뢰보건칙이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신뢰보건칙은 기존의 법질서를 신뢰하고 행위한 사람이 법령이 개정되어서 개정된 그 법령이 나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우리가 묻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한 두 가지의 사건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심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사용합니다. 신뢰보건칙의 심사 기준 첫 번째는 청구인의 신뢰이익과 침해 정도입니다. 제가 목차를 5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법률의 존속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 정도입니다. 세 번째는 경과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네 번째는 공익의 중대성입니다. 다섯 번째는 신뢰이익과 공익 간의 비교 형량입니다. 지금 외우기는 굉장히 어렵죠. 처음 말씀드리니까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신뢰이익과 침해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법률의 존속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 정도입니다. 세 번째는 경과 규정입니다. 네 번째는 공익의 중대성입니다. 다섯 번째는 신뢰이익과 공익 간의 비교 형량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렸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신뢰이익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죠. 신뢰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청구인의 신뢰이익과 침해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게 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아니 왜 헌법은 일반적으로 어떤 걸 담고 있냐면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기본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뢰보건칙에서 중요한 기본권이 아니지만 이 신뢰이익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신뢰이익. 그 말은 뭡니까? 아직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확히 인정되지 않은 것이라도 헌법상 신뢰이익이라고 보여진다면
신뢰보호 원칙에서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기본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권이라고 특정 지을 수 없는 신뢰이익에 대해서 헌법이 보호하겠다는 것이 신뢰보호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청구인의 신뢰이익과 그 신뢰이익의 침해 정도인데 이겁니다. 아까 의약 분업 사건에서 제가 그 약사 청구인이 어떻습니까? 약사 영업을 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고 투자한 그 약국을 개설해서 운영하는데 투자한 비용이 그리 많지 않고 뭐 몇백만 원밖에 투자를 안 해서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았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금 여기서 청구인의 신뢰이익이 있다고 치면 그 신뢰이익의 침해 정도를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냐면 이겁니다. 청구인이 그것에 관해서 투자한 자본, 돈과 투자한 노력은 뭐 기간 같은 게 될 수 있죠. 그래서 1년 정도밖에 안 됐다. 이런 것들이 많냐 적냐 여부를 기준으로 그 신뢰이익이 크다 적다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 약국이 한 20년간 운영해 왔고, 그 다음에 그 약국에 뭐 투자한 뭐 인테리어 비용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시설 투자를 뭐 몇십억 했다. 이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청구의 신뢰이익과 신뢰이익의 침해 정도가 아주 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의약분업 사건에서는 약국이 1년밖에 되지 않고 그 투자한 비용도 적기 때문에 그것이 청구인의 투자한 자본과 노력이 적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이거죠. 법률의 존속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 정도. 법률이 존속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청구인이 얼마나 신뢰했느냐 이겁니다. 이 말은 이제 요것과 관해서 두 가지 또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법률의 존속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 정도에 대해서 첫 번째는 법률 개정을 예측했느냐 법률 개정의 예측성 두 번째는 국가의 유인된 신뢰를 행사한 것인지 여부 요 두 가지를 또 하부적인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법률 개정의 예측성인데 이것과 관해서는 항상 헌법재판소 이렇게 말합니다. 입법자는 우리 변화된 현실 상황을 잘 파악해서 이에 맞추어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법률의 제정 개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입법자, 국회는 어떻게 합니까? 현실 상황이 자꾸 변화되면 그에 맞추어서 적절히 그에 맞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이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자가 언제든지 법령을 제정 개정할 수 있다는 말은 국민은 현재 법 상태가 계속 끝까지 계속 존속되다 유지되리라는 것을 믿을 수가 신뢰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연하겠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법률은 항상 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믿을 수 없어 이런 말입니다. 법률을 국민은 믿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말이죠. 그러니까 법률 개정의 예측성 원칙적으로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국가의 법률을 통해서 국민에게 신뢰를 주기는 하지만 그 법률이 계속 존속되다, 계속 유지되라는 것을 국민은 신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 개정의 예측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언제나 국민은 법령이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언제나 개정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은 법령에 대해서 존속이나 유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두 번째 그 하부적인 거 국가의 유인된 신뢰 행사 여부. 만약 국가가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뭐 경제 정책적 조치를 위해서 입법을 통해서 이러한 신뢰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신뢰를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무슨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경제 개발하기 위해서 이쪽 방향에서 법령을 통해서 국민에게 이렇게 유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는 국가가 입법행위를 통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국민에게 유인된 신뢰의 행사를 한 경우, 이 경우에는 국가가 유인된 신뢰를 행사한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런 의도가 국가가 없는데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이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 법률인데 그냥 국민이 그걸 활용했어요. 기회를 활용했어요. 이런 경우는 이거는 그런 사적 위험 부담은 누구에 있습니까? 그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신뢰를 행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제 중요한 신뢰보호원칙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바로 경과 규정입니다. 우리 경과 규정이란 말은 우리가 굉장히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경과 규정은 그러니까 과거의 법령,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법령이 이제 두 가지가 변화할 때 그 과거의 법령에 적용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구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들에게 신법으로 변화되는데 그 과거에 적용되던 사람들에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 보조 규정을 두는 경우, 그 다음에 불이타, 법령 개정으로 해서 그 불이타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상치 못한 그런 손해를 받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과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경과 규정을 많이 이렇게 좀 작성한 적이 있는데, 우리 로스쿨 도입 전에 이제 기존의 법과대학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이 법과대학 학생들을 로스쿨 시행하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의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적용을 받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로스쿨법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관한 법으로 이렇게 가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이 경과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기존의 법과대학 학생들을 보호하고 적응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경과 규정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경과, 예를 들면 그 기존 법과대학 학생들에게 어떤 수업을 하겠다, 또 어떻게 졸업을 시키겠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규정을 둬서 이 기존의 법과대학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것, 이것이 이제 경과 규정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제 중요한 심사 기준은 공익의 중대성입니다. 공익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불확정 개념이고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어디서 도출할 수 있느냐? 우리 법률의 1조, 목적. 이게 이제 공익이 도출되는 거죠. 그래서 법률 조항 1조에서 그 법률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우리가 도출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신뢰이익과 공익 간의 비교 형량. 신뢰이익은 누굽니까? 이 청구인의 신뢰이익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까 법률에서 추구하는 공익 간을 비교 형량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제가 이거에서 약간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신뢰보호원칙의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문제는 없는지 평가를 해보면 좀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법률 개정의 예측 가능성, 국민은 항상 어떻습니까? 입법자가 현실 상황의 변화나 입법 정책의 변경 등을 통해서 언제든지 법령을 개정할 수 있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국민은 법령의 개정을 항상 예측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까 국민은 현재의 법령이 존속되어 유지되는 것을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법률이 어떤 법적 안정성을 우리 국민에게 주느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국민이 법령이 개정될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그 법령이 개정될지 안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한 우리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 국민은 법령 개정을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예측해야 된다. 이것은 불가능한 조건이라는 거죠. 불가능한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적절하지 않은 심사 원칙, 심사 기준이다. 두 번째 이제 그 아까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의 존재인데 신뢰이익이 존재하고 신뢰이익이 침해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을 뭐로 한다 그랬습니까? 아까 청구인이 투자한 자본, 노력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신뢰이익의 침해 정도를 파악합니다. 이것도 매우 주관적인 것이죠. 아니 그게 뭐 1년 영업을 해온 사람과 3년 해온 사람, 5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인테리어를 하는데 약국을 개설하는데 인테리어 하는데 1억을 투자한 사람, 2억을 투자한 10억을 투자한 사람 이걸 어떻게 많고 적음을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주관적이고 불분명한 이러한 신뢰이익의 침해 정도라는 심사 기준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뢰이익이란 말도 신뢰이익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신뢰보호원칙에서 말하는 신뢰이익은 그냥 단순한 기대, 희망, 뭐 단순한 이익 이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생략도 있는데 보호가치 헌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이냐 아니면 단순한 희망이냐 기대냐 이익이냐 이것을 양자를 나누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하여튼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또 그 다음에 아까 그 또 기준 중에 유인된 신뢰냐 아니면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이냐 이거죠. 국가가 유인된 신뢰의 경우에는 그걸 보호해주고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그냥 활용한 경우는 사적 자기 부담 위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거와 관해서 예를 들면 이거죠. 어떤 경우에 이런 구체적인 사건은 이런 경우인데 의무사관 후보생이 갑자기 그 병적에서 의무사관 후보생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 중간에 병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징집 면제 연령을 31세, 36세로 상향 조정하는 병역법 때문에 이 사람이 그냥 일반 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건. 이게 그러면 법률이 개인에게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를 활용한 것이냐 일정한 방향으로 국가가 유인된 행위냐 이거에 관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헌법재판소는 이런 사건에서 개인이 그러니까 국가가 일정 방향으로 유도했다고 볼 수 없고 단지 그 청구인이 법률이 부여하는 기회를 활용한 것이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대부분 이제 유인된 신뢰 국가가 유인된 신뢰를 준 것이냐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신뢰보호원칙과 관해서 경과 규정이 존재하느냐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경과 규정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로스쿨 되면서 기존의 법과대학 학생들을 어떻게 수업하고 어떻게 졸업시킬 것이냐를 다 이렇게 규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경과 규정에 대해서는 이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경과 규정이 없으면 거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요. 특정한 사건에서 이렇습니다. 경과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니까 뭐라 그러냐? 경과 규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경과 규정이 없음에도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예, 그래서 아주 예측 가능성이 없다. 경과 규정이 있어도 없어도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설명드릴게. 이제 약간 다른 원칙과의 관계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신뢰보호 원칙에 대해서 제가 헌법재판소 심사기준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신뢰보호 원칙. 그 약간 그것과 관련이 있지만 약간 구별될 수 있는 게 소고표 금지 원칙입니다. 소고표 금지 원칙. 여러분 소고표 금지 원칙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소고표는 우리가 소고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쭉 사실관계, 법률관계가 진행되고 있다가 이 종료됐습니다. 사실관계, 법률관계 종료된 사건에 대해서 후에 종료된 이후에 어떻습니까?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서 신법이 만들어서 그것을 과거의 사실관계,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것. 이것을 진정소급표. 그죠? 그 다음에 과거의 사실관계나 법률관계 쭉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는 과정에 법률이 만들어서 이것을 다 적용하게 되면 이건 뭐냐? 부진정소급입법, 소급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급입법은 완성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또는 지금 진행 중인 사실관계 법률관계에 적용됩니다. 근데 신뢰보호 원칙은 그러니까 소급표 금지 원칙은 뭐만 있습니까? 새로운 법률만 있습니다. 신법만 있어요. 그런데 신뢰보호 원칙은 뭐가 있습니까? 과거의 구법과 신법이 있어요. 신법과 구법과 신법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경과 규정이 있어요. 이 두 법이 다 중요해요. 두 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르죠? 다른 겁니다. 다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우리가 가장 많은 연금 문제가 이제 문제예요. 연금을 계속 기존에 공무원 생활 30년 하시고 이제 다 요건이 연금 수령 요건이 다 돼서 퇴직하셔서 한 68세 이렇게 연금을 한 오래 받아 오시던 분이 갑자기 법률이 개정돼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 연금 수령 요율 퍼센테이지가 70%에서 50%로 떨어졌다. 그럼 지금 68세 지금 퇴직하신 공무원이 수령하는 금액이 20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줄었다. 이렇게 보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소급표입니까? 이것은 부진정 소급표가 아니라 진정 소급표라. 왜? 사실관계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법률관계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새로운 법이 만들어서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은 어떻습니까? 소급표 금지의 원칙과 관련되지만 신뢰보호 원칙은 아니에요. 왜? 이것은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아도 되고 이것은 어떤 새로운 법률이 개정돼서 이것이 과거에 미치는 것이지 구법과 신법에 따라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신뢰보호 원칙과 소급표 금지가 구별될 수 있다. 물론 신뢰보호 원칙과 소급표 금지 원칙과 같이 두 개가 다 적용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설명드릴 것은 신뢰보호 원칙과 비례성 원칙입니다. 이거는 아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전문적으로 이 신뢰보호 원칙을 연구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신뢰보호 원칙과 비례성 원칙 우리가 비례성 원칙을 아직 제가 강의를 하지 않았지만 이 비례성 원칙을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그러죠. 비례성 원칙은 어떻습니까? 국가 공권력에서 기본권 제한, 침해가 일어난 것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 최소성, 법의 균형성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권 제한의 경우입니다. 그렇죠? 신뢰보호 원칙은 또 이것도 기본권 제한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법이 있었는데 국법이 있었는데 신법이 마련돼서 신법을 통해서 과거의 기득권자에게 어떤 제한을 가해집니다. 또 하나 지금 아직
즉 과거의 기득권자가 아니더라도 장래에서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 신법이 제약을 가하는 경우도 이 신뢰보호원칙이 문제가. 근데 그 신뢰보호원칙의 중요한 것은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이냐, 아까 말한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이냐,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비례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은 신뢰이익은 되지 않습니다. 뭐만 되니까 기본권이 국가 공권에서 침해당했을 때 그 침해가 헌법적 정당성을 갖추느냐를 비례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신뢰보호 원칙은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이냐, 그 다음 과잉금지 원칙, 비례성 원칙은 뭡니까? 기본권이냐, 이거는 차이가 있고, 또 이겁니다. 신뢰보호 원칙에서 지금 아까 여러 원칙들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런 신뢰보호 원칙에서 뭐 예를 들면 뭐죠? 이제 신뢰에게 보호가치, 신뢰에게 침해 정도, 경과 규정, 법률의 존속에 대한 기본권적 신뢰 정도, 뭐 이런 것들은요, 과잉금지 원칙, 비례성 원칙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과잉금지 원칙, 비례성 원칙에서는 뭐 경과 규정 뭐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법률의 존속에 대한 청구권자의 신뢰 정도 이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는 다투어지지가 않습니다. 논해지지가 않습니다. 그건 왜냐? 기본권, 이게 과잉금지 원칙, 비례성 원칙은 그 목적에 따른 수단이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 목적과 수단 간에 적합하냐, 필요하냐, 최소한이냐, 뭐 이런 것들을 또 그러니까 공익과 사익의 균형성이 있네, 법이 균형성을 갖죠.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때문에 뭐 현재 법률에 대한 존속에 대해서 청구권자가 신뢰하고 있느냐, 신뢰 정도, 뭐 경과 규정, 신뢰에게 침해 정도,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심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신뢰보호 원칙과 비례성 원칙이 적용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두 개 다 써줘야 돼요. 두 개 다 중요한 심사 기준으로. 왜냐하면 구체적인 심사 기준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적용 순서가 먼저 문제되는데 그럼 뭐부터 합니까? 신뢰보호 원칙부터 먼저 심사합니까? 씁니까? 아니면 비례성 원칙부터 씁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만약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뢰보호 원칙을 다 쓰고 나서 비례성 원칙 그 다음에 쓰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럼 다르게 비례성 원칙을 먼저 다 쓰고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의 균형성 쓰고 비례성 원칙 다 쓰고 그 다음에 신뢰보호 원칙 뭐 지금 말했죠. 제가 청구인의 신뢰이익의 보호가치와 신뢰이익의 침해 정도, 법률의 존속에 대한 청구권자의 신뢰 정도, 뭐 경과 규정, 새로운 입법을 통해 실현하는 공익의 비중과 중요성, 법익의 비경 이런 걸 나중에 쓴다. 뭐가 맞을까요? 제가 생각해 정답은 먼저 비례성 원칙을 쓰고 그 다음에 신뢰보호 원칙을 나중에 쓰는 겁니다. 왜냐? 기본권에 관해서 이 목적의 정당,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의 균성 다 쓰고 나서 그 다음에 기본권도 아닌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의 여러 가지 특별한 심사 기준들을 쓰는 것이지. 만약 먼저 신뢰이익을 신뢰보호 원칙을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비례성 원칙은 더더욱 침해할 이유가 없어요. 예? 비례성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 없어요. 위반의 가능성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세밀하고 더 보호하려고 하는 신뢰보호 원칙을 나중에 써줘야지 비례성 원칙을 나중에 쓴다는 것은 비례성 원칙이 무의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어떻습니까? 비례성 원칙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신뢰보호 원칙을 나중에 쓰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제가 벌써 강의를 올렸는데 평등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신뢰보호 원칙은 새로운 법이 국법과 새로운 법입니다. 신법이 그 기득권자나 앞으로 어떤 행위를 하려는 자의
이 신뢰 이익을 침해한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거고 평등권은 어떻습니까? 양자 A와 B 간의 이 차별적 행위, 국가의 차별적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뢰이익의 보호를 위한 경과 규정이나 적응 보조 규정 이런 거는 제3자의 차별 취급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평등권 침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보호 원칙은 어떤 경우에 그 법률이 새로운 법률이 어떤 법률입니까? 이 부담적, 제한적 법률이라는 거죠. 더 기본권을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거죠. 침해하고 부담적이고 제한적이에요. 평등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등권은 급부의 경우에 왜 차별적으로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수혜적인 법률의 경우에는 법률이 수혜적인 경우에는 신뢰보호 원칙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만 됩니까? 수혜적인 법률이면 평등원칙, 평등권 침해, 평등원칙 위반 문제만 되고 이 제한적이고 부담적 법률의 경우에는 새로 만들었을 때 이것은 또 양자가 다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이 다 문제가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신뢰보호 원칙 굉장히 헌법에서 아주 중요하고도 또 여러 가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원칙 중에 신뢰보호 원칙을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